인무 원려 필유 근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사람이 정말 가까운 데만 고민하고 멀리 있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두 분의 고수 앞에서 제가 감히 한자 성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 주제가 또 저출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여쭙고 한번 열전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수 열전, 고수 첫 번째 우리 신세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역시 함께 해주실 고수분 모셨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평소 너무나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여쭙는 분들이신데요. 제가 감사히도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두 분께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저출산 문제다, 문제 아니다 라는 그 질문을 먼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한문도 교수님께 이번에는 한번 여쭤볼까요? 저출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다. 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좋습니다. 앞으로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큰 문제다라고 보셨고요. 신세동 교수님 어떻게 저출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전혀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고 또 설사 그것이 큰 문제라 하더라도 네. 해결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네. 자,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데 우리 이런 견해를 충분히 들어보고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네. 이 저출산이 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다른 부분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는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를 근간으로 해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화폐를 발행하고. 근데 그 투자 대상과 어떤 경제 매개체들 중에서 부동산이 최근에 한 이 4, 50년 사이처럼 완전하게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게 근래 3, 40년, 4, 50년 사이거든요. 네. 역대 역사책을 다 더듬어 봐도 일부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급등하고 이렇게 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일본 버블도 사실 부동산에 출발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버블이 크게 터졌던 데는 공통적으로 부동산이 촉발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냐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터지기 직전까지 주택 가격이 높아지다 보면은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살 여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한 번뿐인 인생 사람답게 살다 가겠다는 어떤 그런 패턴이 막 겹쳐지면서 비혼주의가 또 많이 생기고, 비혼주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주택 가격의 고평가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고 애기 낳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라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비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출산율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농부를 가정하면 딱 됩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야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족이 애들을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는데 옆집이랑 결혼해서 출산율이 뭐 3, 4 이럴 때는 계속 늘어나니까 생산물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농사 지을 인력이 많으니까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네. 그럼 경제가 발전하죠. 그런데 만약에 20명이 있는데 다시 그걸 한 세대를 거쳐가지고 가면, 우리 뭐 인구 소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척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거기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만 그냥 먹고 살고 유지하는 거지. 다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분업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전문화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인구가 너무 적어지면. 그러면 이 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주택이라는 큰 볼륨이 제일 크잖아요. 네. 자산 중에서.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지금 봤을 때 선진국의 공통적인 버블이 터졌을 때 지대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문제도 분명히 이 주택 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1990년 이후에요,
터지고 나서 너무 높잖아요. 그때부터 한 5년 동안은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 그 앞에는 결혼들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자기 소득하고 맞는 수준이 되니까 주택을 사기 시작하고 다시 출산율이 좀 1% 넘어서기 한 1 찍고 1.5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데이터와 논문에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에 추가적으로 감소 요인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한 세대를 제가 더 먹어보니까 지금은 결혼쌍이 뭐 20만, 30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출생률이 좀 저하되고서 딱 10년 뒤 정도를 예측해서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결혼쌍이 한 10만 쌍으로 줄어요. 네. 그 우리 평소에 뭐 30만 가구를 짓는 건축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건설회사 60%는 정리가 돼요. 실제로 일본의 건설업체 수가 50%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저출산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저출산의 문제를 제가 제 스타일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뭐 과거에 인구가 증가할 때는 네. 인구 한 명당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으면 아이스크림 그렇죠, 하나씩만 사 그렇죠, 먹어도 그렇죠. 판매 개수가 늘어나니까 GDP 증가에 기여한다. 근데 역시 아이스크림 하나씩 똑같이 사 먹는데 인구가 줄면 그렇죠. 인구 그 아이스크림 판매 개수가 줄어든다. GDP 감소. 소위 말하는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 맞아요.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셨고,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버블이 일어나서 그것이 또 파장이 올 수도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세동 교수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크게 염려할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출산이라는 게 우리 한 5천만 되잖아요. 네네. 이게 한 1, 2년 사이에 3천만으로 준다. 그러면 문제죠. 근데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네. 굉장히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적어요. 네. 그러면 한 3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좋아진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네. 대학 입시 경쟁 어떻게 됐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 경쟁 엄청났거든요. 엄청났죠. 지금 아니잖아요. 네. 대학 그냥 원서 내면 다 가잖아요. 입시 경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적어지니까 성장 뭐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아까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5명일 때 사과 아이스크림 5개 먹었는데 1명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생산 못하지 않는가. 이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런 표현이죠. 근데요. 5명이 하나 먹을 때 그 아이스크림 가격은 100원이었어요. 네. 그게 5개가 500원이에요. 지금 1명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2,000원이에요. 네. 생산은 100원짜리, 생산은 줄어들었지만 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비싸지면 아이스크림 가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원시 농경 사회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지금 30년 전에 비해서 농업 인구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생산성은 5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작아지면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 문제는 저는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적어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뭐 교통체증도 그러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상당히 안정이 될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도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 네. 이것은 첫째 자연적인 현상이다. 왜? 애를 낳는 사람들이 누가 낳지 마라 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자유에 의한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네. 일단 자유에 의한 선택이고 그로 인해서 입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하는 환경 면에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게 개선될 거다. 따라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마치 인구가 적어지면 이분들이 전부 성장률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 굉장히 그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인구가 소멸되는 출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좀 더 나중에 우리가 더 들어가 보기로 하죠.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그 뷰가 뭐가 맞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의 뷰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그럼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그러면 네네. 신세준 교수님께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든 이견이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교수님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또 어떤 학자나 인문학자들은 인구가 줄면 누릴 게 더 많다라는 뭐 표현도 하시는데 그거는 저보다 더 유능한 학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유수의 논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출산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결론에 다 다다릅니다. 그 핵심들의 결론들을 보면 제가 몇 개를 좀 읽어봤는데요. 좀 뷰가 많은 것들을. 그 결론은 그거예요. 국가의 어떤 존립의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출산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하든 간에 유지를 해야 된다. 최소한 가이드까지 줬어요. 뭐 1.5 정도는 유지가 돼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만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고 특히 OECD나 IMF를 떠나가지고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전 세계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포션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이런 저출산율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나라의 기존의 연구들을 체크하면서 보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에 다 달아요. 논문들이. 저는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해봤지만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도 한번 새겨들어서 과연 저출산이 흡수 가능한 수준인지 국가에 조금 준비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제인지 한번 저도 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진짜 머리에 네.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아마 1780년대라고 생각돼요. 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 기술이 늘어나는 것은 산술적으로 늘어난다. 네. 요거 요렇게 한 20, 30년만 되면 지구는 인구 과잉 때문에 망한다. 네. 그게 한때 굉장히 유행하던 예. 종말론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전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거꾸로 이제는 아, 네. 인구가 소멸되는 게 뭐 나라에 전 세계에 굉장히 뭐 위험이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한 400년 전에 300년 전에 멜더스는 거꾸로 가지고 또 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가? 네.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네. 생산성이 오히려 기하학적으로 그렇죠.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인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멜더스만 틀린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구 소멸론도 네. 요거 한 50년만 지나면 예. 왜 그때는 또 사람들이 막 애를 많이 낳기 시작해가지고 또 난리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이게 하나의 문화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신세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러죠. 잠깐 첨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멜서스 이론에 따르면 테크놀로지의 증가 속도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테크놀로지 최근은 이래요. 그러죠. 근데 멜서스는 뭐라고 했었냐면 거꾸로죠. 거꾸로. 인구 증가 속도는 이렇게 가는데 그러죠. 소위 2차 함수로 가는데 음. 근데 테크놀로지의 어떤 생산성 증대분은 리니어하게 가니까. 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못 따라잡으니까 그건 인구가 폭망한다. 야, 인구가 예, 이런 폭망. 이론인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인구 증가 속도보다 오히려 기술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1인당 소득은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전혀 걱정할 게 안 된다는 네, 거죠. 오히려 걱정할 게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도 얼마 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 용역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제는 잠깐 한문도 교수님의 편이 되어서 네. 다들 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세선 교수님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네. 주장하시니까 네. 제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좋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고 동시에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는 늘어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45세로 추정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근데 2072년 약 20년 후에
20년이 아니라 50년 후네요. 50년 50년 후에는 후네. 중위 연령이 64세가 될 거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소위 생산 연령 인구 만 64세 이하의 15세부터 생산 연령 인구에는 감소하는데 고령자만 많아지니 결론적으로 이 생산 연령 인구의 부양 부담 자체가 계속 가중된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4명이서 1명을 부양했다면 앞으로는 1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전개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한번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날카로운 질문 전혀 날카롭지 않아요. 전혀 날카롭지 않다. 전혀 날카롭지 않아요. 100점 만점에 네. 빵점입니까? 지금 사실상 아니 그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네. 대부분의 지금 그 우리 취업자들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 중반에 다 퇴직하거든요. 네. 회사에서 쫓겨나요. 퇴직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1세, 교수도 65세. 맞아요. 지금 교수 사회에 65세면요. 팔팔하기가 뭐 누구 못지않게 팔팔하거든요. 그건 또 잘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년 연령을 한 10년만 올려줘 봐라. 이 문제 전혀 안 생긴다. 왜 이거는 묶어두고 일을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일자리를 안 주고 자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냐.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문제는 정년 연령을 높여주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사실상 없지만 사실상의 정년이 75세거든요. 교수의 경우에. 네. 10년 우리보다 높아요. 저 지도교수가 저는 정년 은퇴를 했는데 저 지도교수는 아직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하나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순수 미국에서 난 미국민들의 출산율은 뭐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작다고 느껴요. 네. 우리만큼 작다고 느낍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력이 있는가 하면 네.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네.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민도 뭐 에콰도르나 뭐 콜롬비아 이런 이민뿐만이 아니고 200만 불 이상을 투자를 하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그런 정책 취하면 돈을 가지고 아주 양질의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그 인구 감소에 따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노동력 않겠어요? 감소와. 네. 그러니까 제가 신세동 교수님의 말씀을 쭉 잘 이제 경청해 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인구 절벽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인구 절벽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죠. 감소죠. 증가세 둔화와 그렇죠. 감소 이게 정론이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면 문제죠. 절벽이 아니라 인구가 천천히 줄어드는 가운데 그 경제 주체들이 혹은 그 정부 정책이 그것에 맞게 잘 순응해 나가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그 경제 환경에 그 인구 구조 환경에 맞게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건 아니지. 네.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미국식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안 되니 예. 이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없다. 좋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자, 제가 이제는 신세동 교수님의 한 편이 되어서 네.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드릴 예. 차례입니다. 네. 아까 저출산은 문제고 네. 그리고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가 저출산 현상 때문에 주택 가격의 버블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에 좀 여파를 많이 줄 수 네네. 있다라는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마치 이제 신세동 교수님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 순응한다면 네. 저출산 현상이 집값 문제고 네.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출산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주택가격 버블 문제는 또 자연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 한번 네네. 드려봤는데 자연히 이번에도 이루어진다는 빵점일까요? 말씀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네, 볼 때. 점수를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질문 좀 한 80점 되시죠. 80점 감사합니다.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우리가 뭐 이론이나 논리를 볼 때 멜소스 인구 이론이 여러 가지 다른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듯이 네. 경제 이론이 뭐 100%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변화하고 또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또 조정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느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 정도까지, 이쪽 세대까지 우리가 추산을 해본다면 제가 200년 뒤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200년 뒤에는 그 시절에 맞게 또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거예요, 경제 패러다임이. 우리는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내 부모와 내 자식, 이 정도까지만 예측해도 충분히 뭐 토론에 뭐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간단히 이거죠. 주택 가격이 감소하는 중에, 주택 가격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이제 집이 남아 도네 라고 느끼는 순간 주택 가격은 폭락하기 더 쉽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와중에 지어진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 고령자 수가 50만 명이 한 1년에 사망을 할 때 출생아 수가 20만 명이라는 얘기는 갭이 30만이잖아요. 그 갭이 어느 지점에 가면 역전으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B잖아요. 그렇게 빈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락을 하죠.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데이터와 경제로 예측할 수 있는 툴이 많아졌잖아요. 그 심리가 더 빨리 왔을 경우가 문제인 거죠. 거기에 그 과도기를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기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과연 현재 시스템이 그런 의견 일치를 보기 쉬울까요? 정치는 양분돼 있고 기득권과 중산층과 서민층이 다 분리돼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돼 있고 그런 거 해결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과도기가. 빨리 다 같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나와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돼야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살다가 이 나라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어떤 추진력이나 국민의 응집력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까요? 더 난제로 빠지겠죠.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해결될 것 같습니까? 100%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독일이 우리보다 후진국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독일이 지금 국민연금은 이미 예전에 고갈됐어요. 결론이 뭔가요? 우리 학습 효과, 우리나라에 이제 축복받은 나라인 게 선진국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독일은 지금 국가 재정으로,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일맥상통해요. 국가가, 국민들이 가난한데 국가가 과연 부유한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독일은 지금 국민연금 재정을 갖다가 국가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성장률 좀 낮아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말씀 주신 그 논리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시간이 힘든 기간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일본의 형태를 따라가는데 진폭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올 때 과연 지금 금융 시스템조차도 기업 대출, 아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키워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출하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에 올인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행태잖아요. 이것도 어떤 패러다임이 잘못돼 있죠. 좀 금융의 역할이 뭐예요?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같이 가는 공동체적 운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공익적 요소를 가진 게 금융기관인데 대한민국의 형태는 약간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이자 차익을 보존해주고 그냥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어떤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제가 보니까 딱 10년 뒤부터 나옵니다. 결혼쌍이 만약에 신발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회사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교수님을 연장시키는 거 맞습니다. 연장시키고 연장해서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빈틈이 뭐냐면요. 학생이 시작 가르치잖아요. 지금 대학에 학생이 모자라잖아요. 합병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출산율이 1.84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둘이 둘을 나니까. 근데 우리는 0.7로 접어든 게 1로 내려온 게 한 10몇 년 전이고 지금 0. 이건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미국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아까 내가 그래서 미국에서 난 사람하고 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하고 이게 저는 출산율이 훨씬 더 다르다. 네. 특히 지금 미국의 출산율을 이끌고 있는 세대들은 네. 다 남미 계열, 그다음에 흑인 계열,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사회 복지를 위해서 낳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출산율을 단순히 1.8이라고 그 높고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두 분의 좀 다른 의견도 잘 조아려 보았고요. 그러면 저는 남은 시간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하나? 물론 1부에서는 지난 2년은 들여다보고 앞으로 3년을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번 2부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뭐 현 정부 아니고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살림살이 살아가야 될까? 특히 국민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당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좀 제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거와 이제 곧 들어가기 전에 네네. 아까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이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네. 교수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학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초,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사회가 변하면서 당연히 사회 주체가 겪어야 할 풍파라는 거죠. 아니, 일반 회사 다니면 회사가 망하거나 또는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거나 해서 잘리는 거는 그래, 그건 응연히 잘리는 거야 라고 그냥 팽개치고 교사라 해갖고 65세까지 보장이 되다가 사람이 적어가지고 가르칠 학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이건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이런 문제다. 난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서 자연히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해결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나가 처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될 때는 막 너무 좋았는데 한 30년 사이에 학생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가르칠 학생이 없다. 그거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지. 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 가르칠 학생이 없는 교사들에게 60 몇 세까지 급여를 줘야 된다? 뭐 일자리를, 이건 전 아니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사도 예외가 없고 군인도 예외가 없고 공무원도 예외가 없다. 즉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자연히 순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정부가 민감하게 저는 접근할 것이 아니다. 우리 교사님들 죄송하지만 저도 교수로서 학생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게 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가 바뀌는 저는 이게 저출산 그다음에 미결혼 문제는 이게 하나의 사회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집을 준다고 저는 결혼 안 할 아이들이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집을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제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안 하는데 직장도 있어. 그다음에 소득도 좀 있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40대까지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유냐? 저는 이게 요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집을 안 줘서 그렇다. 집이 없어서 그러니 집을 주자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그 결혼을 장려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요즘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것이다. 네. 그러면 아이를 낳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아이를 낳으면은 유모차를 주고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즐거움을 준다는 걸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런 쪽의 역할을 종교단체도 하겠고 정부도 하겠지만은 따라서 정리하면 이 저출산, 그다음에 저결혼, 그다음에 심지어는 무결혼에 아이를 낳는 일까지 전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부도 지금 출산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해도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프랑스식으로 가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일단 수용을 하자. 네. 그리고 학교가 예를 들어서 문 닫게 되면 그 문 닫는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이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게 경상남도 가보면은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걸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돈을 줘가지고 혜택을 줘가지고 집을 줘가지고 애를 낳게 하자, 저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문도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가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네. 이제 특히 저출산과 부동산을 이제 묶은 거예요. 교수님 말씀이. 근데 마치 이게 어떤 문화로 저출산이 마치 네. 문화로 정립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집을 줘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면, 집을 주는 방식은 공공주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집값이 충분히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네. 그 두 가지가 집을 주는 방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문도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집을 준다는 개념보다는요, 현재 주택 가격을 낮추기만 해도 됩니다. 네. 그쪽에 포커스를 하면 좀 잘못됐고요. 주택 가격이 적정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가 청년들이나 젊을 때를 더듬으시면 예산을 세우잖아요.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나는 이쪽에 내가 버는 어떤 수입을 비교했을 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 10억짜리가 5억이면 나갈 돈이 얼마고 예측이 가능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제일 큰 비중이 뭐예요? 주택 비용하고 교육 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는 투잡을 뛰더라도 어떻게 가는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우선은 볼륨도 크고 필수적으로 책임져야 부분이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되는구나 하고 결혼해서 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다른 의견을 드릴까 한 가지가 있는데, 돈이 많은데 결혼 안 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비중의 문제예요. 우리가 돈이 많은 20, 30대, 40대의 비중은 10에서 15%입니다. 연봉 7천 이하의 국민들이 80%입니다. 자영업을 하든 뭐하든. 그 가격으로는 현재 주택 가격과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멀어지죠. 멀어진다는 얘기는 저출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교수님과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국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경제 이론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확장적이어야 된다, 최소화돼야 된다, 경제 이론이 갑론을발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면은 공산국가처럼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시장은 놔둬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결론적으로 말 안 하지만 사회주의가 곁들여진 자본주의가 합쳐진 수정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워낙 기득권들과 앞서가는 리더들이 자본주의의 장점만 부각을 시키니 지금처럼 불안과 호황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데 대한 그 논고나 이런 것들은 노출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문제가 주택을 매개체로 한 자산 투자 형식으로 바뀌고 가격이 거품이 생기니까 그것이 실제 참여자인 청년들층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됐고, 거기서 대출이라는 요인이 추가됐을 때 감당 가능한 선까지는 전체 국가 경제가 돌아가요. 그죠? 왜? 이자 내고 먹고 살 수 있고 늙을 수 있으면 가는데 그게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 터졌던 것처럼 터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이어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다시 짜야 되는 게 저는 완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그래야 교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풍랑의 기간이 있어요. 왜? 지금 정책을 잡는다고 해서 바로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20, 30년에 벌써 갭이 생긴 거예요. 20, 30년은 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20, 30년은 대한민국이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 역할에서 더 중요한 게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국민들한테 그냥 놔두고 정부들이 다 가만히 있었다라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 아르헨티나가 망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화폐 발행하고 막 기득권들이 좀 오버페이스 하다가 일을 터주잖아요. 거꾸로 대한민국은 어때요? 그들보다 못 살았지만 국가가, 리더들이, 그리고 기득권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응집력이 힘을 받아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국가 역할은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는 봤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의견에 약간의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적정하게, 과도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 때 국가라는 단체들은 국가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는 최고의 응집력과 발전력을 보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총합체를 모을 시기가 지금 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선생 교수님. 그거는 한 교수님 말씀은 무슨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냐면 국가가 유능하고 국가가 민간보다 뛰어난 경우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엉터리 정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아까 지금 그 정부하고 국가를 혼동하시는 건데 무능한 정부 엄청나게 많이 봐. 아르헨티나가 왜 망했냐? 멕시코가 왜 비실거리냐? 그거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를 우리 혼동하면 안 된다. 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정부의 탓이냐? 좀 한 30% 정부의 탓이 있다고 봐요. 70%는 누구냐?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손을 안 썼나요? 천문학적인 돈을 썼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고도 정부가 농업 부분에 그 구조적인 부채를 탕감해 주느라고 김영삼 정부 때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하는 데 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소득층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돈으로 1년에 수십조의 돈을 계속해서 지금도 탕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돈을 써왔는데 효과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아는 할 수도 없는 일에 쓸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중소기업 하는 분, 자영업자들에게 빚이나 갚아주는 게 그게 더 빠른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세탁소나 해도 한국에서 치킨집만 해도 우리 아이들 키우고 나가 노후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사회만 만들면 낳지 말라고 해도 자기 형편껏 3명, 4명, 5명을 낳을 것이다.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안 낳는 걸 가지고 낳게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살면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자연히 낳지 말라 해도 낳을 거고 결혼하지 말라 해도 결혼할 거 아니냐. 무엇이 먼저냐. 저는 그런 면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직장을 얻으면 뜯어가는 게 없어서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애 안 낳는다고 재산이 수십억인 사람의 자녀에게까지 애 낳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유모차를 주고 저는 순서가 되게 바뀌어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두 분의 말씀 듣느라고 저도 정말 쏙 빠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의견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도 할 것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국가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길을 안내하기 위한 조금 더 우리 국민보다 더 훌륭한 정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에 바란다. 단기적인 것도 좋고요. 장기적인 것도 좋고요. 좀 이것만은 좀 이렇게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두 분의 고수의 조언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문도 교수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좀 우리 경제는 이제 물질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 개념인데 이 부분의 개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듯이. 중요한 건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삶의 행복을 느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나머지 자연을 즐긴다든지 자기를 생각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매일 일만 하면 불행하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트렌드는 돈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이 또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좀 문화, 인문 이런 쪽에 삶의 가치와 지금 부자가 되고 유명했던 언론학자고 경제학자고 결론이 뭐냐면 돈으로 부자인 것보다 피부에는 안 닿지만 마음에 와닿아요. 돈으로 부자인 것보다 진정한 부자들은 다른 데 있었더라는 걸 다 알잖아요. 행복지수가
아프리카도 높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돌아볼 때인 것 같아요. 정부는 그런 쪽의 방향 정책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주택과 교육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택 가격만 조정이 된다면, 이건 충분히 정부의 능력으로 가능하거든요. 조절로. 투기 요소를 줄이면은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나와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은 하방 압력에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치킨집을 해도 이자 돈 나갈 돈이 적어지면 다른 데 쓸 돈이 많아지고 내수에 도움되고 이런 선순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과 교육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 됐던 간에 올인을 해서 인문적인 요소를 같이 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또 바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쪽에. 감사합니다. 신선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4기통 자동차 네. 실린더가 4개거든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산업의 실린더가 4개라고 치면 첫째 실린더는 잘 돌아가요. 반도체, 자동차. 그 나머지 3개 실린더는 지금 뭐 스파크 플러기 노후가 되고 전혀 작동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한 개의 실린더로 굴러가는 4기통 자동차인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자꾸 지금 작동하는 실린더 좀 그만 보시고 작동하지 않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별고용층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이쪽으로 정책을 선언하면 야당은 쌍수치고 박수치고 그렇죠. 동의할 거다. 맞아요.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어떤 선거로 나타나는 민심을 읽는 방법은 정책 선언을 해서 야당이 이런 정책도 있었네 할 만한 중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자. 그럼 한국 경제도 잘 갈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저는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두 분의 견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서로 박수 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부에 바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오늘 내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미래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성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견을 잘 모아서 바람직한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정치, 정책, 정부의 방향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두 분의 고수분께서 남겨주셨던 다양한 제안들이 우리 정부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바다가 아무리 흔들려도 배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고수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